오늘은 하천 횡강구조물이 주제인데요. 금강복원, 생태복원이 주제이고 그래서 그중에 농업연구 부분은 따로 또 하더라도 우리 박정준 교수님께는 세종복 어떻게 왜 해체해야 되고 그래서 생태복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발제를 통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를 한번 멀리서 오셨는데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발제자를 이렇게 힘찬 박수로 모시기는 처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관동대학 장로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받았는데 조금 제목이 좀 다른 걸, 제목과 내용이 조금 다른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세종본이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고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수문을 이렇게 세계보에 대해서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성과에 보면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죠. 조류가 많이 감소하고 모래도 다시 살아났고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렇지만은 모니터링 폭과 기간이 확대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당연한 얘기인데 이 4대강 사업을 할 때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3개월 만에 뚝딱 해치우고 그런 어떤 속에서 했는데 근데 하나 만들어지는 구조물을 이렇게 한번 잘못된 구조물을 한번 철거하자고 또는 상시 수문 개방하자고 하는데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있는 걸 보면은 저는 참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어떤 논의를 사전에 우리가 꼼꼼하게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물리적 환경에 보면은 당연하죠. 처리시간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모래토, 수분 공간. 자, 이걸 수문을 열기 전, 수문 열고 나서의 이게 하천 흐르는 상태입니다. 딱 느낌이 뭡니까? 이 그림을 딱 보면은 이게 문제다. 또 그러니까 지금 세종고, 공주고, 백제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결국은 금강의 족쇄는 하구뚝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꼭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낙동과 하구뚝 수문이 있는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늦봄에 한 3, 4일간 이런데도 환경부 공무원분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의 그것은 역시 우리가 하구뚝에 대해서 한시라도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수질 분야. 저보다 여기 계신 분 더 잘 알 텐데 이게 정부 보고서에서 좀 나온 겁니다. 생태계 분야. 이거는 제가 옛날에 금강에 조사 나왔을 때 백제보로 기억되는데 장화를 신고 들어갔는데 보상 위에 이만큼 뻘이 쌓여가지고 그 더운데 딱 쌓이니까 몸이 막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죄송한다는 게 기자분이 와가지고 자꾸 말을 시켜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이게 점점 빠져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날은 덥죠. 그래서 땀은 나죠. 숨이 팍팍 막히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속에서는 깔따구라든지 실지렁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하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급수 지표종들이 있는 것을 많이 봤었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수, 물이용 쪽에 이번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지하수 쪽에 대부분의 관측정에서 개방 수준보다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관찰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가장 핵심은 백제보 두 개 관측정은 보호 개방 수준보다 지하수의 지하폭이 크다. 그러니까 보로 수문을 열고 나니까 지하수가 3.48, 3.7m가 떨어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전혀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금강 같은 경우에는 최대 준설이 3m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 상류에는 퇴적이 됐기 때문에 실제 수문을 열더라도 한 2m 정도 수위가 떨어졌나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시멈 그러니까 이것도 준설이 3m 했기 때문에 3m가 된다 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적절했는가라는 의문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경부가 최근에 작년 연말에 낸 보고서 검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취양수장은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게끔 대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역도 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 건강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체, 상시 개방, 이런 부분 해체도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경제성 평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홍정호 교수님하고는 뭐 한 12년 동안 같이 이쪽에 같이 일을 같이 해왔던 분인데 상당히 객관적으로 하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하수 활용성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고 보니까 보를 설치 전 설치 후에 지하수 연간 이용량이 증가했다. 했다는 거죠. 만약에 0.5, 0.5 같으면은 뭐 보호와는 상관이 없는데 보호를 설치하고 나니까 0.01 정도 편이 조금 상승이 됐죠. 다시 해서 지하수 이용량이 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하수 활용성 평가가 이게 지금 시차적으로 보면은 2007년부터 9년이고 2014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5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5년 정도 시차가 있는데 과연 보 때문에 지하수 이용량이 증가하는가? 글쎄요. 저는 보 때문에 지하수 이용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뭐 0.2 정도 나왔다고 백제보도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시 처리 방안에 보면은 세종보 뭐 당연하죠. 보호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 등 지역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연하죠. 세종보 해봤자 이게 4대강 16개 보 중에서 제일 규모도 작고 그리고 수문 열기가 쉬운 보죠. 그런 결론을 내고 공주보 보면은 보호 상시 개방 또는 부분 철거 시 농업용수 이용에 장애가 우려가 된다. 농번기 물 부족으로 보호 담수 우선 시행, 보호 수문 개방으로 지하수의 영향. 자, 여기에서 저는 두 개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농업용수 이용에 장애가 있다. 금강유역에서 그 4대강 사업 전에 금강에 3개 보호를
네, 그래서 농업용수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 사업전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서 하천변에서는 농업용수 부족한 사례가 없습니다. 뭐 양수장이 고장나가지고 농업용수를 공급 못한 데는 있을 겁니다. 다시 해서 4대강 사업전에 농업용수 부족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옛날에 그 10년 전에, 10한 몇 년 전에 농사 지었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철거와 관련돼서 반대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농업용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농민이라는 말, 농사라는 말만 들어가면은 불가침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어릴 때 저는 김해평야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 도와가지고 열심히 고등학교 갈 때까지 열심히 비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세에 계신 분들은 그때까지는 해도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7, 80%가 농민이었죠. 저 어릴 때만 들어도. 그래서 그런 어떤 농민에 대한 농업에 대한 아주 뼛속에 묻혀있는 것도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이 농민들을 어떠한 피해도 봐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가 상당히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잘못된 논리로 가지고 그런 어떤 논리를 펴는 것. 심지어 하천에 보호가 하나 있습니다. 보호가 있는데 한 사람 농민을 위한 보호입니다. 그런데도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런 보라도 철거를 못합니다. 다른 동물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홍수 때 부서지면은 또 보강 사업을 해가지고 몇 억씩 들여가지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 돈을 사버리면은 더 예산이 절약됨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농업 쪽에서의 어떤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면은 금강은 그나마 어느 정도 가닥이 잡고 있지만은 낙동강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낙동강이 8개 봅니다. 1,300만이 건물을 놓고 있는데 거기서는 한 치 앞을 나갈 수 없는 금강의 사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치 앞을 거기는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백제복이 잘렸는데 백제배도 현재 수납재배 등 물 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에 앞서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등에다 수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거쳐서 하나 빠지는 게 지하수에 있었습니다. 과연 지하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정부기관이나 또는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의문을 제시를 합니다. 자, 이게 좀 잘 안 나오는데 여기가 낙담보입니다. 여기가 상주보고 그래서 지금 40m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물을 다 빼면 29자 30m쯤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이게 상무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낙담보 수문을 달리면 이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9.9m까지 이렇게 낙동강 수위를 하천 수위를 이렇게 두고 됩니다. 이렇게 두고 계산을 했었어요, 지하 수위를. 그럼 이쪽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30m 하면은 한 6, 7m 올라갔죠, 그죠? 하천 바닥이. 물은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물은 이렇게 낙동강이 있다라고 계산을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서 지하수는 훅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경계 조건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담보 상류 지역에서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표면에서부터 7m 이상 내려갈 때는 지표면 기준으로 지하수 이용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낙담보에서 수문을 열면은
540개의 관정에서 지하수 장애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냅니다. 참 황당한 결론이죠. 그러니까 숨을 열면은 하천수위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하천수위가 이렇게 있다고 해놓고 지하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계산 결과를 이게 환경부가 2019년 12월 달에 이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환경부의 공식 보고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낙동강하고 영산강인가 몇 개 있었는데 저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정책 결정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왜인가 하니까 보통 우리가 비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면 와 잘했다. 그래서 수치 모델링 해가지고 모드 플로우를 돌리는데 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잘했구나 라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엉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봅니까?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결론만 보게 됩니다. 결론에는 납담보를 수문을 이끌어서 하게 되면은 540개 관정의 지하수 장애가 발생한다. 참 황당하죠. 과연 금강에서 과연 공주보와 백제보가 과연 지하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됐는가? 근데 저는 아직 평가된 자료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 놓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황당을 하는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낙담도 지점입니다. 그리고 컨스탄트 해당하잖아요. 일정한 하천 수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40m를 줍니다. 그 하천 수위를. 여기에는 32.5m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수위차가 한 8m 나죠, 그죠? 보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 하천 수위도 지하수 여기서부터 이제 지하수 여기가 낙동강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수위차가 여기서 조금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산한 걸 보면은 엘리베이션 기준으로 30m를 요겁니다. 요거. 여기가 낙담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낙담보 상류의 낙동강 수위는 얼마? 40m예요. 그런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물들이 전부 하천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낙동강 수위는 40m고 여기는 30m예요. 그럼 물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육지로 선에 들어가야 되죠. 이게 계산이 엉터리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계산 결과가 있는데, 이거 꼼꼼히 안 보면 이건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70m잖아요. 여기 70m 지하수위예요. 여기 얼마? 한 30m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여기에서, 이쪽 부분에서 지하수위 차가 얼마나 합니까? 40m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지하수차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색깔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야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놔놓고, 이게 계산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재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20억 가까이, 15억인가 6억인가 모르겠어요. 그 정부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낙동강 영산강에 대한 보호평가 할 때는 이 보고서가 지하수와 관련돼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앞에 캄캄합니까? 저는 건강은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제 고향 낙동강은 앞이 너무 캄캄합니다. 이런 보고서가 정부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용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할아버님도 농사를 지었는데 김해평양에서 그때 투수는 아닙니다. 지금은 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용수 이용량이 전체 이용량의 60%입니다. 많죠. 생활용수가 30% 되고 공업용수가 10% 정도 되는 게 우리나라 물 이용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용수는 이용량은 깜깜입니다. 누구도 농업용수가 얼마만큼 사용되고 얼마만큼 회기가 된다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 이용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농업용수인데 그러면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습니까? 60%나 되는 점하고 있는 한 부분이 깜깜이 자료라 그러면은 그 계획은 뭘까요? 깜깜이 계획이겠죠. 한 10% 정도만 자료가 좀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건데 60%가 지금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전혀 그 농림수산식품부나 농어촌공사나 전혀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사용하고 얼마만큼 하게 되는가. 그래서 뭐 자체 보고서에서 우리는 농민다 수량 예측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농업용수 선정 방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많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는 여전히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수지가 뭐 용수를 통해서 너무 관계에서 침투되고 뭐 하여간 복잡한 흐름으로 인해서 해유수가 돼서 하천으로 내려오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보기보다 복잡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옛날에 여기 이제 해기율을 보면은 해기율 하면은 뭡니까? 논에다가 물을 대는데 물이 다시 하천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해기율이라고 합니다. 해기율이 32%에서 84%입니다. 반으로 해가지고 50%로 합시다. 50%. 그러면 논에다가 물을 100을 대했는데 50은 다시 해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이용량은 100을 잡습니다. 좀 황당하죠, 그죠? 이런 자료들이에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국가수량관리기본계획에 농업용수 쪽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하자. 논이 있으면은 논으로 들어가는 물이 있고 지표로 또 빠져나가는 물량이 있겠죠. 회기수라고 그러는데 다음 침투량이 있죠. 다음에 강우량이 있고 증발선량이 있는데 논 입장에서는 물이 들어오는 물하고 증발되는 양하고 증발선되는 양하고만 들어오는 게 관계량하고 강우량이고 나가는 게 증발선량, 지표출량, 침투량인데 여기서 수소한 손실은 증발선량밖에 아닙니다. 이거 말고는 손실이 아니죠.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천으로 빠져나오거든요. 우리가 하천에 비가 안 오는데도 물이 흐르는 것은 비가 왔을 때 땅속으로 들어갔던 물이 비가 그치고 나니까 서서히 하천으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좀 전문 용어로 하면 기저유출, 지하수 유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투가 되면은 손실이 아니죠. 우리나라 물 이용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손실로 잡습니다. 그리고 지표유출량, 회기수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50, 아까 평균적으로 50% 정도는 손실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넓은 차원에서 논물 수지를 봐야 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요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용 관정이 많죠. 농업용 관정 사용량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요즘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100톤 물을 뽑는다 그러면은 곱하기 180일 걸립니다. 그게 1년 사용량으로 잡아버려요. 연구하니까 농번기가 5, 6, 7, 8, 4, 5, 6, 7, 8, 9, 6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 잡아가지고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요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농업용수 사용량을 불안합니까? 엉망이 됩니다. 건강에 예를 들면은 수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리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죠. 이 권한이 지금 건강은 수리권 입장에서 보면은 물이 한 방울도 새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리권을 이미 다 할증 다 됐어요. 그 대부분이 뭐냐? 농업용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리권에 대한 어떤 정확한 통제 없이 그러니까 수리권 그럼 내 물권한을 하루에 100을 쓰겠다고 해놓은 게 수리권한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뭐 2, 30도 채 쓰겠습니까? 그리고 농분기 끝나면 안 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수리권이 잘못 설정돼 가지고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평가를 이렇게 썼습니다. 참 갈 길 멀고도 험하다. 세종도 저거 한구다행보 저거 맨날 이거 사전 공사하고 나서 처음 달아놓고 이 플랫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수십 분까지는 매번 고장이 났잖아요. 유압식이 돼가지고 돌 낑겨가지고 뭐 타고 그리고 쓸모도 없는 저 보 하나로 철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건강은 이와 같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일단 이 안을 채택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은 영상강하고 그나마 돼가고 있는데 낙동강은 진짜 갈 길이 멉니다. 갈 길. 앞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계신 분들께서도 건강이 물론 잘 아셔야 되겠지만은 낙동강에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건강 제한성 회복의 기준은 당연하죠. 물은 흐르게 하라. 여기 있듯이 강을 흐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철과 부분 해체 또는 상시수문 개방으로 물 흐름을 확보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강하구뚝은 영산강에 금강하구뚝은 금강의 족쇄로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최근에 낙동강에서 수문을 한 3일 열었는데 연어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장어가 올라오고 하여간 좀 떠들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어떤 거센 저항 그 논리가 합당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합당하지 않은 논리로 정치적 어떤 바람에 의해서 많이 된다면 상당히 안타깝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제한성 회복의 결정적 장애 요인이 아마 농업농사에는 지하수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특히 지하수에 대해서 수막 재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공주부하고 백제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백제 지금 공주보도 지금 잘못하고 전제할지 모르잖아요. 뭐 2년 후에 한다, 뭐 1년 후에 한다 이게 없잖아요.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역여건 고려하는데 10년 걸리면 누가 뭐라 합니까? 20년 걸리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불안정한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농업용수 지하수에 의해서 발목이 잡힐 거다. 그래서 건강의 자연성 회복의 어떤 방안은 하구뚝도 마찬가지죠. 농업용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긴 시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공주보나 백제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 뻘이 뭐 허벅지까지 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뻘은 수문을 열어버리면 사라집니다. 물이 흐르게 하면. 외부하니까 하천은 분급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을 따라보면 상류에는 큰 돌덩어리가 있고 점점 내려오면서 그
입자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주보나 세종보나 백제보 상류의 뻘들 있잖아요. 뻘들은 물의 흐름이 정상적일 경우에는 뻘이 그게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에 의해서 물이 정체가 되니까 그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회복시켜 줘버리면 쌓여 나가죠. 그런데 문제는 세종보 아까 우리 박청재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증보가 있고 가동보가 있는데 보증보 위에는 또 물의 흐름이 또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보가 있더라도 그 수문이 열더라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새로운 흐름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대양 그러니까 수문 열기 전에도 거기에 뻘들로 다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문을 여니까 물 흐름이 발생하니까 뻘들이 같이 쓸려 내려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톱들이 다시 살아난 거죠. 지금 그러면요, 세종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그 우리 금강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있잖아요. 물양, 네. 물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네? 금강으로 유입되는 그러니까 세종보 우이 쪽에서 네. 우이 쪽에서 금강 쪽으로 유입되는 물량이 얼마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는. 금강에 물이 적다. 물이 그러니까 많지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쪽 이쪽 청주 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 왜 그거하고 대전천에서 내려오면 대전천을 계속 뿜어서 리턴을 시켜주거든요 이게. 그렇다 보면 결국에 대청댐에서 내려오는 물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여기. 그렇다 보면은 이 물을 계속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아까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모래톱이 쌓이고 뭐고 전부 다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모래톱이 쌓인 거는 장마철에 쌓인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제가 하루에도 자전거를 타고 금강을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근데 그때 쌓인 게 모래톱이고 아까 철새들이 날라온다고 그랬죠. 강이 수위가 낮아지니까 철새들이 먹을 그 고기들이 있어요. 여기에. 강은 강다워야 되는데 강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냇가로 변모돼 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만약에 세종보, 세계보, 수무 다 이렇다 해가지고 사대양 사업 전에 금강의 모습, 그리고 물량은 차이가 없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봉산성인가요? 다음에 낙화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몇 번 자주 가봤는데 그때 보면은 기억을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물이 이렇게 같이 있다 그러면은 낙화암 쪽은 이쪽 붙어가지고 조금 흘러거든요. 그게 원래 금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강의 크기, 그러니까 하산계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1년 중에 물이 가장 작게 흐르는 거하고 가장 많이 흐르는 거하고 비율이 댐이 없으면 한 400까지 올라갑니다. 400개. 그러니까 지금 지난 홍수 때 보셨다시피 금강에 지금 물이 어떻게 보면 쫄쫄쫄 흐른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비가 오면 그 가득 차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원래 갈수기와 풍수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난 10월달은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비 한 방울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내일 모레야 있는데 이게 이제 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이 그러니까 착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해서 강에 보를 설치해가지고 물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금강은 옛날부터 이렇게 물이 많았구나라는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천이 있으면은 반 이하에 물이 흐르고 나머지는 백사장으로 쭉 발달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하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은 여기 세종시에 보면 세종시청 바로 뒤에 보면 금강 보행교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어떤 물을 이용한 다리에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조형물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여기. 물이 없는데 그거 만들 일이 사실 없잖아요. 여기. 물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곡 수중보 철거 관련돼서 한 10여 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뭘 하나 만들어 놔면은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켜켜이 쌓입니다. 그래 되면은 의사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사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수위가 높아졌을 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저는 항상 반대를 해왔거든요. 왜냐면 이게 하나 둘 쌓이게 되면은 이해 당사자들의 만약 그게 개인 사유물이라고 그랬으면은 엄청나게 쉽게 해서 목숨 걸고 반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까지는 안 걸거든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걸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사실 이해 당사자들이 켜켜이 이제 쌓여 나가면은 의사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도 확보 좀 하고 수질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두말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금강에 아니 금강 전체를 보는 게 이쪽 세종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좀 예를 들어 호수에 물 좀 넣겠다 그러면은 조그만 웅덩이 파가지고 조금 웅덩이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공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잘못 놓치게 되면은 핀트가 초점이 흐려지는데 금강의 옛날의 모습은 말 그대로 대부분이 백사장으로 펼쳐져 있고 일부 구간이 공산선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공산선 쪽으로만 일부 흘렀었고 금강폭 전체에서 물이 흐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저기 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충북의 대산댐 그게 오래된 댐이었거든요. 대산댐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쪽 지역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는 댐 속으로 갔는데 이제 산길로 이렇게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5, 60년 전이니까 지금 사는 분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고 의뢰의 거래를 쓰려니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강에 대한 명확한 물과 관련된 금강에 대한 인식을 이게 혹시나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하나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합천보, 낙동 합천보에서 초등학생들 불러가지고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합천보를 중심으로 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들을 수자원공사가 당선작으로 또 그려놨고, 이건 뭐냐고 하니까 지금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지금 태어나는 애들, 그러니까 옛날 것을 못 본 애들은 그것이 의뢰의 금강의 모습이었고 낙동강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인식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월이 흘러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다 사라지고 그 어린애들, 초등학생들이 우리처럼 한 50대, 60대 사회활동할 때는 의뢰의 낙동강은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그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어떤 강의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는 게 저는 별로 기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금강도 사대강 사업 전에 보호 3개가 설치하지 않더라도 금강 주변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연세가 40, 60 되시겠지만은 한 3, 4년 전부터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 구걸하러 안 다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금강에 보를 설치하는 것에 물의 사용처 지금도 없잖아요, 그죠? 보령댐으로 올라가는 것도 100제곱 하루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00제곱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가장 족쇄가 될 것은
농업용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농어촌공사에서 건강하구뚝만 얘기하면은 농업용수, 거기에 짠물이 들어와서 벼농사를 못 짓는다. 또는 짠물이 들어와서 시설 재배를 못한다. 라는 것도 낙동강에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DNA, 농사에 대한, 농업에 대한 그 아련한 추억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농민이라도 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박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건강의 자연성 회복이 길이 보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간이 뭐 좀 짧고 더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좀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낙동강 학원 때 짠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학원도 그런 개념으로 맨 처음에 설계돼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상당히 왜곡됐죠. 그 당시 논리가. 제가 어릴 때 김해평야에서 그때 낙동강 학원 없었습니다. 지금 거의 1987년도인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저는 이미 사회생활을 할 무렵, 그래도 카톡을 무렵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아버지랑 농사 지을 때 낙동강 하구뚝이 없어가지고 짠물이 올라와가지고 농사를 못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강하구뚝도 그 당시 우리나라에 하구뚝을 설치하는 광풍이 불었었어요. 광풍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그 당시는 그런 광풍이 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강하구 부근에서 농민들께서 짠물이 때문에 농사 못 지은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연습하신 어르신을 물어보면 신곡고 같은 김포 쪽에 이제 짠물 문제가 났는데 한 3, 40년 농사 지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 물에다가 딱 이걸 대본대요. 그러면은 이 물은 돼야 될지 안 돼야 될지. 그러니까 조수값만 차이에서 그래서 알아가지고 물때를 맞춰서 물을 퍼고 농사를 짓고 다시 해서 우리 인간이 자연의 순응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툭 맞고 나니까 일단은 짠물을 많이 나보다 쉽게 농사를 지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금 현 시점에 봐서는 정당했는가? 다시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금강하구뚝 수문을 열더라도 농사를 못 지을 것인가? 저는 공학적으로 얼마든지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설득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는 이상은 농업용수와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특히 하구뚝 문제를 앞으로 여기서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농업용수 특히 지하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박 교수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저기서 했는데요. 아까 낙동강 때문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상주 보를 다녀왔어요. 예전에 그 상주 경천대에 올라가면 그 은빛 모래사장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 완전히 다 떡물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논리도 물을 가두고 물의 수량을 확보해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상주보 보를 여는 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낙동강 분들도. 근데 지금 보면 가운데 중앙만 하나 열고 있어요. 그것도 시범적으로 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썩은 물, 녹조 썩은 물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둘레길 불을 띄워가지고 길을 내고 조망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돌린다고는 하고 현수기를 놓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주부 같은 거를 그쪽을 어떻게 좀 열 수 있는 대안을 혹시 좀 잠깐 짧게라도 혹시 없나요? 경천대가 낙동강의 놀랄경자 하늘천이거든요. 하늘도 놀라는 경치가 경천대입니다. 사대양 사업전과 후를 가보면은 가슴이 탁탁함을 느끼면 말 그대로 사대양 사업전의 그 경천대 그 기도로 가는 이 속에서 백사장과 물과
아니면 농경지와 그 너머에 있는 야산들 이 어울려져 있는 이 절경들을 보면은 참 좋습니다. 지금 푹 잠겨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저는 일부 농민들의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 전체 농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농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면서 논리를 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 이게 참 문제인데 상주 거기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농사 못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 하나 그거죠. 그리고 또 지하수 이번에 아까 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문 열면 큰일 납니다. 지하수문이 한 몇백 개가 지금 야라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저런 보고서들이 또 잘못된 정보로 해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그럼 그분들은 저걸 가지고 이제 흔드는 거죠. 그러면 계속 논란이 되면서 상주고도 저 보고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 보고서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농민들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아니 내 농사 못 지으면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내가 농사 못 짓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왜곡된 정부 자료들이 4대강의 어떤 제자의 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자연스러운 회복에 있어서 참 쭉 훑어보니까 결국은 농업수다, 지하수다 라는 결론을 저는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혹시